그 재보상 3차시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간에 이제 공무상으로 요양 승인을 받고 본인이 이제 계속 치료비를 납부하고 계셨을 텐데 그 치료비는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해서 그 청구하는 절차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인지를 좀 알아보고요. 순직이라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순직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고 어떤 절차로 승인이 되는 것인가를 좀 알아보고요. 그 부조급여인 사망조의금과 재부조금 제도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공무상 요양으로 이제 승인을 받고 치료를 하면 기간을 어떻게 승인해 주느냐? 일단 진단서에 있는 그 소견대로 그 기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에 치료해도 다 안 났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단에 의한 소견을 받아서 그 기간만큼 또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간을 연장을 언제까지 해준다? 나을 때까지 해준다. 나을 때까지. 그러나 기간 연장은 통상 어떻게 했냐면 내가 치료를 받은 날 이런 날짜를 합쳐서 쭉 730일까지 일단 해주고요. 730일을 치료해도 안 낫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1년 단위로 연장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730일까지는 계속 치료를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일단 연 단위로 끊어서 기간을 연장해 준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른 구비서류는 일단 신청서하고 거기에 대한 진단서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 것을 보시고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연장까지 하면서 계속 치료했다. 근데 공무상으로 승인받으면은 어떻게 되냐? 일단 내 돈을 넣고 치료를 받는 거예요. 네. 내 돈을 내가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공무상 하니까 사용주가 부담을 해주는 것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돈 낸 거를 돌려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게 이제 공무상 요양비 청구행위거든요. 자, 그런데 좀 안타까운 얘기인다면은 내가 100만 원이 들어가는 치료를 했는데 100만 원을 다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좀 아쉬운 얘기입니다만은 공무상으로 일단 승인을 딱 받으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진료나 약제나 치료비들은 자동적으로 환급이 됩니다. 환급이 돼요. 자동적으로 환급이 되고 그 환급이 되는 거에서 한 단계 더 일반 산업재해보상법 적용을 받는 산재에 또 지급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간호비라든가 그 치료 계속 병원에 입원하면 거기 간호를 해줘야 되니 간호비라든가 아니면 응급차를 갖고 이송을 했다든가 하면 거기다 이송비 그리고 일정 부분 내가 어떤 신체의 일부분이 없어지면 그걸 재활을 하기 위해 의지, 의족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건 재활 보조기구 여기까지가 이제 산재에서 해주는 비용이에요. 요거는 청구 행위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그와 더불어 여기까지는 일반 산업재해 보상 받는 근로자들은 여기까지 해주는데 공무원들은 그보다 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특수요양비라고 해갖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치료비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화상 환자다. 그 화상 환자면은 내가 6인실 병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죠. 왜? 감염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1인실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건강보험에서는 5인실, 6인실 기준에서 그 수가가 개선되는데 내가 1인실이니까 많은 돈을 냈어요. 근데 그거는 나의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였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상급병실에 대한 차액을 행안부 장관이 또 고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초음파 검사 이런 것들은 계속 어떤 그 의료의 수질이라는 게 높아지면서 고도의 어떤 이런 장비를 활용을 하는데 이런 것이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데는 적용을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행안부 장관께서는 초음파 검사비 같은 거는 1.5 입원에 있다면 그 기간 안에 뭐 5회까지는 해주고 전체 치료 기간 중에 10회까지는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해주고요. 또 이제 선택 진료 뭡니까? 제가 특진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그 비용, 그런 것들. 그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형 수술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거, 비용까지도 다 해주는 것이 특수요양비다. 그러니까 이러한 비용들은 어떻게? 건강보험 수가 적용받는 건 자동적으로 환급이 되는데 이게 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평가원에 심사를 받고 하면서 그 워낙에 전 국민을 상대하니까 건수가 많잖아요. 한 5개월 정도. 좀 기다리셔야 되고, 특수요양비는 내가 이제 영수증을 첨부해갖고 공단에 제시를 하면 저희 공단에서 심사해갖고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럼 공무사 요양비에 대한 것을 청구할 때는 지금 파워포인트 자료와 같이 청구서, 내가 들어간 영수증, 그리고 비급여 세부 내역이라 해서 원무과에서 발행하는 게 있어요. 그 돈을 받아야 되니까 통장 사본이 필요하죠. 이런 거를 구비하셔갖고 제시하시면 됩니다. 자, 공무원이 이제 아무리 치료해도 더 이상 낫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아까도 예를 들은 팔이 한 짝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보상을 장애급여로 해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청구에 대한 조건이 필요 충분 조건이 있다 말씀드렸죠. 뭐라고? 첫째, 퇴직을 해야 된다. 둘째, 더 이상 치료가 필요치 아니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착이 되다든가 이런 경우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시효가 몇 년이라고 했죠? 5년. 그러니까 퇴직한 날을 기점으로 할 수도 있고 치료가 종결된 날을 기점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늦게 끝났느냐, 그 늦게 끝날을 기점해서 5년이 된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공부를 하는데 팔만 한 짝이 없어진 게 아니고 한쪽 눈도 실명을 하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시에 장애가 2개가 되죠. 이랬을 때는 종합 판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장애 등급이 1에서 14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이 최고 높으니까 1급은 뭐 어느 경우든지 더 이상 높으셨으니까 괜찮은데 2급에서 10급까지의 질병의 어떤 판정이 2개, 3개가 된다 하면 가장 높은 2개를 갖고 다시 종합 판정을 받아요. 그래서 등급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3등급하고 뭐 지금 5등급이 있다 그러면 2등급으로 올라가고 이러는 거죠. 네, 종합 판정을 받는 것이다. 이 장애 등급에 대한 그 급여의 수준은 제1급이 기준소득월액의 52%, 최저 14급이 9.75%다. 이걸 알면 되겠고요. 이걸 급여를 이제 받는 방법이 있어서 내가 매월 받는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다 하면 한꺼번에 그냥 보상금으로 해서 연금액의 5년치를 한번 퉁 해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공무원인데 20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을 했는데 어떤 장애가 있다. 그래서 장애연금도 받고 퇴직연금도 받고 이 2가지를 함께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2가지를 같이 받다가 그다음 내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 사망을 하면 내 연금이 유족한테 승계가 되죠. 승계를 할 때 퇴직연금에 의한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에 대한 유족연금 2가지를 같이 다 승계해 준다. 이거는 좀 학술적으로 좀 이론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그런 식으로 다 주고 있다.
자, 이제 공무원이 이렇게 다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망도 하더라 이거죠. 그럼 이제 사망을 했을 때, 공무상으로 사망했을 때 그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는 게 유족보상금입니다. 근데 공무로 인해서 사망을 하면 유족보상금을 청구하는데 공무원 재직 중에 사망할 수도 있고 공무 퇴직 후에도 사망할 수가 있죠. 그렇죠. 치료를 받고 있다가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퇴직 후에는 3년 이내에 사망을 하시는 경우에만 유족보상금 청구 요건이 됩니다. 그것이 3년이 넘었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럼 유족보상금은 내 기준소득월액의 23.4배를 주는 것이다. 근데 보니까 유족연금도 있어요. 자, 우리가 연금을 받으려면 몇 년을 재직해야 된다? 최소한 20년이죠. 그러나 20년이 안 돼도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을 했다 하면 연금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법이 이렇게 개정됐느냐? 2011년 8월 4일 법 개정, 2011년 11월 5일 시행. 예. 아까 중전에 재요양제도라는 걸 설명드렸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이 법이 시행된 겁니다. 어때요? 20년이 안 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20년이 안 돼도 보면 기준소득월액의 26%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기준소득월액의 26%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의 것이냐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이거는 어느 정도인가 제가 한번 저 나름대로 계산해 보면 26%다. 이거는 유족연금이에요. 유족연금. 그죠? 그럼 유족연금이라는 것은 퇴직연금의 어떻게? 70% 또는 60%죠. 그러면 한번 70%에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나누기 0.7 하면 퇴직연금에 해당되죠? 퇴직연금에 여기 나오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퇴직연금에 대한 프로테지인데 지금 기준소득월액에 의해서 요 프로테지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2010년도 기준소득월액이 되기 전까지는 뭐였죠? 그렇죠. 보수월액이었어요. 보수월액. 그럼 보수월액과 법이 개정돼서 된 기준소득월액 이러한 것이 비율로 봤을 때 기준소득월액이 1이라면 보수월액은 얼마나 된다? 0.65. 그러면 이거를 다시 나누기 0.65로 해봐요. 그러면 57.14 이렇게 프로테지가 나올 거예요. 57.14. 자, 그러면 57.14라는 이 프로테지. 자, 우리가 종전에 보수월액을 있을 때 연금에 20년 재직하면은 50%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거기에 초과되는 1년당 2%다. 그러면 57%니까 50%가 20년, 7%는 3년 6개월. 그렇죠. 그러니까 23년 6개월에 1.4가 약 1개월이니까 23년 7개월 재직하고서 사망한 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만큼에 해당되는 거야. 제가 왜 이걸 설명드리느냐? 여기에 유족연금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예를 들어 5년 재직하다가 공무 수행을 하다 사망을 했다. 그럼 5년 재직한 거에 대한 퇴직급여가 있죠. 예. 그리고 지금 공무상 사망했다는 유족연금이라는 기준소득월액 26%가 있어요. 이거를 두 개를 다 주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받을 퇴직금하고 이 법에 있는 연금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하려면은 지금 26%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판단을 해야 비교를 할 거 아닙니까? 네. 무조건 이게 높죠. 왜? 23년 7개월에 해당되는 연금액이니까. 네.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유족연금을 못 받을 사유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하여튼 이 수준은 그런 것이다. 자, 그래서 재직 중 사망했다면 사망한 날에 속하는 달에 기준소득5력을 하시면 되고, 퇴직 후에 사망을 했다. 그 퇴직 후 아까도 보면 3년 이내 사망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퇴직 후 사망했다 하면 퇴직한 날이 전날에 속하는 달에 기준소득5력을 기준한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공무원이 퇴근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그만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소방대원이 화재 현장에 그 불구덩이 안에서 사람 살려 해서 그 사람을 구출하러 들어갔다가 그만 그 사람은 구출해내고 본인은 정작 나오지 못해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평온한 상태에서 그냥 단순한 어떤 출퇴근의 경로에 사망한 거하고 이러한 위험한 환경에서 국민을 구하다 사망한 거하고 뭔가 격이 틀리다고 생각 안 됩니까? 격이 틀리죠. 그러면 좀 더 뭔가 격이 틀린 만큼에 대한 예우를 틀리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순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공무원이나 뭐 이런 경우는 공무원이 그 일정 부분 재직 중에 사망하면 순직 이런 용어 쓰는데 그건 순직이 아니에요. 순직이란 어떤 것이냐?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아래와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 부분 국민의 어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리고 국가의 어떤 전체 공통의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항,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경우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경찰관이나 수사관이나 범인이나 피해자를 체포하다 입은 피해,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경찰관이 주유인사, VIP 경호라든가 대간첩 수해, 교통단속 등 뭐 이러다가 사망해. 뭔가 이거 상당 부분 지금 여기 예를 든 거 보면 현장성들이 중요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하고는 좀 틀린 거예요. 현장성이 주된다. 그러니까 통상 이 업무를 쭉 하는 거 보면 뭔가 이렇게 해서 사고 많이 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겠어요? 소방이나 경찰. 네, 그런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순직이라는 것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이 순직이라는 것으로 일반 행정한 여직원분이 그 승인된 사례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화항산 억새불 축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창녕군에서 정월 대보름날 화항산 그 꼭대기에 억새불을 태우는 행사죠. 그러니까 이게 큰 행사입니다. 전국 단위에. 그러다 보니까 창녕군의 모든 공무원들이 다 동원돼서 그 행사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회계 업무를 하는 그 여직원 분이 그 행사에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매바이라는 어떤 위치에 그쪽에서 이제 이
관광객들을 통제하고 안내하고 하는 업무를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달이 뜨기 시작하니까 그 행사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거화, 점화 해갖고 불을 그냥 황산 그 억새에다 불을 붙였어요. 근데 갑자기 돌풍이 휙 불더니 그 여직원이 있는 네바이 쪽으로 그냥 불덩어리가 하나 뚝 떨어지면서 그 옆으로 확산돼갖고 혼비백산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관광객들이 막 서로 이제 살겠다고 도망가고 막 난리가 났죠. 그 가운데 이 여직원이 일정 부분 안내하고 개도하다가 관광객과 더불어 같이 거기서 그만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순직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순직에서 승인이 났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럼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일단 공무상으로 사망을 했다는 유족보상에 대한 청구행위를 공단에서 한 분 중에 지금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하고 재산을 보호하다 사망했다며 그것의 한격을 높이기 위해서 순직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공단에서 유족보상을 청구해갖고 가결이 된 자 중에 다시 서류를 꾸면서 순직보상심사위원회, 이건 행정안전부에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심의를 해갖고 이것이 순직이다, 아니다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구성이 위원장 포함 7인 이상 9인회를 포함한다 돼 있죠. 예, 그리고 결정 방식은 공무원 연금급여 심의하고 똑같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그 예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유족연금으로 20년 미만 인자가 된다면 기준소득월액의 35.75. 아까 유족보상인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몇 프로였어요? 20년 미만이 26%였는데 벌써 35.75로 확 뛰게 되죠. 예. 그러고 유족 보상금으로 전체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 그러니까 종전권은 23.4배 줬는데 벌써 더블이 되는 거죠. 44.2배. 그래서 약 1억 8천이 좀 넘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다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종전에 유족보상으로 승인을 받았고 다시 올라가서 순직으로 또 받으면 종전에 받은 급여만큼은 제하고 차액만 주는 거예요. 왜? 한 가지 사유로 두 가지 급여를 다 줄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중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합니다. 일단 국가유공자 등록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만 재직 중에는 안 됩니다. 퇴직 후에 가능하고요. 일단 공무상으로 그 장애를 받은 사람이라면 7급 이상 된 사람은 다 자동적으로 되고, 순직 처리된 사람 당연히 되고, 유족보상으로 처리된 사람 당연히 그에 대한 그 신청서 등록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각종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실 바 같고, 이거는 어떤 재직 중에는 안 되고 퇴직 후에만 가능하다. 예, 우리 이제 연금법에 보면 약간 좀 이질적이지만 부조급여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조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그렇습니다. 우리 미풍양속인 상부상조. 예, 돕는 거죠.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동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하면 예, 조의금 들고 와서 예를 표한다든가 이런 경우. 또 같이 근무하던 직원의 집이 지난 홍수에 다 떠내려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십시일반 좀 돈을 걷어서 이게 보태주게 되죠. 이럴 때 하는 재해부조금. 이러한 급여는 단기급여거든요. 그래서 단기급여 시효가 몇 년? 예, 3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용 부담은 누가 해줘야 돼요?
사용주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우리가 내는 기여금하고는 전혀 별개의 재원이에요. 이거는 전적으로 사용주가 부담하는 것이다. 근데 사망주의금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고위직이라면 급여가 많으니까 종전에 이제 본인의 보수를 기준해서 사망주의금을 주다 보니까 직급이 높고 오래 근무한 사람은 많고, 이제 시장 막 한 신출내기, 새내기 이 직원의 부모님 돌아가실 때 사망주의금은 어떻게 해요? 적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형평이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간파하신 그 국회의원께서 작년도 2011년 3월 8일 날 나름대로 입법 발의를 하셔갖고 법률로 이게 다시 제정이 됐는데, 어떻게 전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평균 기준소득액이 얼마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누구든지 똑같이 주자.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주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현재 2012년 5월 이후부터는 전체 평균 기준소득이 얼마예요? 415만 원. 이걸 기점으로 해서 보수를 뭐든지 산정을 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좀 더 이렇게 뭔가 사회가 평준화된다든가 좀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이제 사망조의금에 있어서 본인이 사망한 경우, 이 경우는 이거하고는 별개예요. 본인 보수를 기준해서 주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부모 사망이라든가 자녀, 배우자 사망 이런 때는 다 이거 주고, 재부조금의 사유가 될 때도 평균을 하지만 본인이 사망할 때는 본인 걸 기준한다. 이해하셨죠? 자, 재해부조금의 지급 요건에 보니까 자연적, 인위적 재해로 주택이 파괴된 경우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자연적인 재해뿐만 아니라 폭설, 폭우, 홍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위적 재해도 포함이 된다는 거, 이걸 아시고, 반드시 주택에 한정됐다. 주거시설, 주택에 한정됐고, 그것이 침수나 그을림 이런 거는 안 되고 파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작년도에 여름에 비가 엄청 왔죠. 그러니까 홍수가 졌어요. 홍수가 져서 저희 집에 물에 잠겼는데 한 3일 잠기다가 물이 이제 쭉 빠져나갔다. 들어가 보니까 가재도구는 하나도 못 쓰겠고 벽지 장판 새로 다 해야 된다. 재부조금 해당됩니까? 안 돼요. 요즘 집이 구조가 옛날 저희 어렸을 때 흙담 뭐 이게 땀이 아니거든요. 황토집은 물 닿으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지만 지금은 안 그렇거든. 그러니까 파괴가 안 되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면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 주택이라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 가령 제가 퇴직 후에 경주가 그 노후에 가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날씨도 좀 따뜻하고 주변에 문화 이런 녹지 공간도 많고 해서 거기다 집을 하나 장만해놨다. 근데 지금은 거기서 가서 내가 생활할 수 없고 서울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를 줬다. 세를 줬는데 이 세입자가 그만 부부싸움 하면서 가스줄을 터뜨려갖고 불이 홀락나서 전소가 됐다.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내 명의 소유면은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 소유가 되든 내 소유가 되든. 그럼 어떻게 해요? 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제가 이렇게 서울에 근무하는데 저희 지부가 광주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인사발령에서 제가 광주로 발령이 딱 났습니다. 광주로 갔는데 거기에 저희 처가다 하면 그 처가를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어이 이서방 뭐 방을 얻어서 따로 살려고 그래. 방이 저렇게 3개나 되는데 하나 들어가서 살면 되지. 사위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거 괜찮겠네 해갖고서 그리 주민등록을 옮기고서 같이 살다가 장모님이 사위사랑을 한다고 그만 곰탕을 끓이는데 깜빡하고 마실라 갔다가 그만 그것이 불이 나서 아파트가 홀랑 탔다.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소유주택이라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내가 상시 거주해도 내가 세입자다. 그럼 받을 수 없어요. 일단 이거는 소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이 지급의 기준을 보면 완전 파괴, 유실, 소실의 경우는 기준소득월액의 3.9배를 주고 2분의 1이면 2.6배, 3분의 1이면 1.3배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같은 10평이 타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20평짜리 집에 10평이 불이 났다. 그러면 2분의 2 이상이 소실됐으니까 2.6배를 받는 건데 40평 아파트에 10평이 탔다. 그럼 4분의 1이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은 작아야 된다. 그렇죠? 예. 자, 여러분한테 제가 한번 문제를 하나 내겠어요. 지금 이 공무원이 자기가 거주하던 일반 주택을 이번에 멸실을 다 시키고 새로 3계층으로 증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층에 2가구씩을 앉혔어요. 그럼 몇 가구 되죠? 6가구 되죠? 근데 이분이 이거를 하나의 물건으로 등기를 낸 게 아니고 각각 쪼개서 6개 물건으로 해서 등기를 낸 거예요. 집이 졸지에 6채가 생긴 거죠. 근데 6채를 생겼는데 제 공무원이 302호 꼭대기층에 살면서 나머지 5세대는 세를 주고 살았는데 그 중에 201호의 세입자가 실수로 해서 불을 냈어요. 그래서 그 201호가 전소가 됐어요. 그럴 경우 전소인 경우는 기준소득월액의 3.9배라고 했어요. 그럼 3.9배 곱하기 1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곱하기 6분의 1을 해서 받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3.9배 요걸 다 받는 거예요. 왜? 일물의 일권주의니까. 그러니까 그 불이 번졌다. 그래서 6채를 전체를 다 소실을 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돼? 3.9 곱하기 6 해서 한꺼번에 다 받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사망조의금은 2010년도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제도 자체가 아주 심플해졌어요. 그래서 본인 기점, 공무원을 기점했을 때 옆지기 배우자하고 한 세대 위 부모,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예. 그리고 둘 사이에 난 자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을 기점으로 해서 아래 한 세대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2010년도 법 개정 전에는 부모인 경우는 조건이 좀 필요했죠. 어떤 조건? 부양, 모셨느냐 이런 걸 따졌어요. 그러나 지금은 부양의 조건을 안 따진다. 그 어떻게? 배우자의 부모가 돌아가셨다?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드립니다. 종전엔 자녀는 없었어요. 직계비속은 없었으나 지금은 직계비속도 준다.
자, 그럼 직계비속에 이제 신생아가 막 태어났어요. 근데 호적에 올리기 전에 이미 사망을 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인정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드립니다. 사산의 경우는 드리지 않고요. 네, 일단 완전 노출돼서 생산을 했다가 그 생명이 꺼졌을 때 그 경우는 인정을 해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돈이기 때문에 지급의 순서가 좀 정해져 있죠. 공무원 사망시다. 그럼 무조건 배우자가 1순위예요. 네, 배우자가 무조건 1순위고 자녀가 공무원이 혹시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2순위고. 네. 근데 공무원 사망시는 이렇다지만 부모님이나 이렇게 직계 존속이 사망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받느냐? 큰아들? 아닙니다. 누가 모셨느냐? 이게 중요해요. 모신 사람이 막내 아들이 모셨다? 그럼 막내 아들이 제일 먼저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인 공무원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 순위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사망주의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또 하나가 있는데 어딜까요? 별정우체국연합회. 이 기관이 다 이러한 제도를 운영합니다. 근데 공무원이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큰아들도 공무원이요, 작은아들도 공무원이요, 딸도 공무원이요 하면은 그 중에 한 사람만 받아야 되거든요. 이 순위를 따져서. 근데 지금과 같이 각각 지급 주체가 틀린 각각의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제가 공무원이고 우리 집사람이 별정우체국 직원이고 내 여동생이 사립학교 교사고 그리고 내 제부가 군인이다 하면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넷이 다 각각 해당 법에서 사망조의금을 다 받을 수 있다. 일타사피 이런 거죠. 자, 제가 그간 이제 3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저희 공무원연금법상에 있는 공무상 요양 관련 급여와 지금 부저급여까지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는데 이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 이 연금 업무가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 업무인지 인식하길 바랍니다. 저는 3년 전에 제가 제주 지부장을 역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 지부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행위를 했는데 저희가 청구한 것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청구한 것을 부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당되는 공무원이 전화로 상당 부분 육두문자는 물론이고 상당 부분 이 일을 많이 신청했죠.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이분이 아버지가 제법 능력이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자 본처뿐만 아니라 또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여러 배우자를 거느렸던 거예요. 근데 이 해당되는 공무원은 본처의 자가 아니고 두 번째 어머니의 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법상에 호적상에 올려가 있는 공부상에 있는 모가 아닌 생모는 법에 호적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접하고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참 그분의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나 억울하고 참 가슴이 아픈 일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평생을 같이 생활하고 자기가 모셨고, 이제 마지막까지 다 이제 정리해서 모셨는데, 거기에 따른 법상에 있는 사망조의금 청구했는데, 공단마저도 그거를 저버리니까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제가 그걸 보고 홍길동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홍길동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게 뭡니까?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 호부 호영을 못하니까 각 꼴통하다. 뼈에 사무치는 한이 있다라는 거죠. 제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제주 지부장이라고 지역에 나름대로 기관장으로 왔는데 이 상을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해 줄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해서 그 다음날 나름대로 안을 냈는데 그분은 이제 경찰 공무원이었거든요. 지구대 대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을 그분이 오늘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해봐라 했더니 마침 그분이 근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보자 해서 이제 같이 갔는데 제가 그분을 찾아뵈니까 그분이 반갑게 맞이하겠어요? 당신 급여를 안 줬는데 청구행위를? 그러니까 떨떠름한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 가슴이 아픈데 좀 해결해보자 이렇게 왔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반색을 하면서 어서 앉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하다가 그러면 선생님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했는데 첫째는 부양을 했다는 걸 증거를 해야 되니까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어머니가 등재가 돼 있었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걸 한번 발급받아 봅시다. 했더니 거기에 관계는 뭐요? 하고서 이미 오래전부터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뭡니까? 부양을 한 거죠. 그리고 관계가 어머니라는 게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일단 자료 하나 채증을 합시다. 라고 하나 했고, 두 번째, 선생님께서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 제일 먼저 작성한 게 뭐냐?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다. 거기에 뭐를 누굴 기재하셨어요? 했더니 그 생모라는 거예요. 하이, 잘하셨습니다. 그것도 뽑읍시다. 네. 그리고 일하는 숫자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의미의 숫자. 그러니까 하나 더 합시다. 세 가지를 합시다. 3이라는 게 가장 완벽한 숫자입니다. 왜? 1이라는 양과 2라는 의미 합쳐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숫자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나 모든 것은 3으로 시작합니다. 삼위일체. 그렇죠? 삼보. 네, 이런 것들이에요. 아주 오직하면 국가도 상권을 분립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안정되니까. 우스운 얘기지만 고수도 기본은 3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 더 합시다. 뭘? 선생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상에 어머니는 누구셨습니까? 생모라는 거야. 이야, 참 잘하셨어. 그럼 그 서류를 다 구비해서 공단은 이미 부결 처분을 했고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 다시 재심을 청구해 봅시다. 해서 재심을 청구했어요. 그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인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망조의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그 연금 업무, 이런 거는 상당히 복을 지을 수 있는 좋은 업무다. 왜? 자그마한 나의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 제3자에게는 크나큰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업무를 하면서 복을 많이 줘야 된다. 왜? 여러분, 밥을 우리가 만든다고 합니까? 밥을 짓는다고 하죠. 그 밥은 지어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농사는 지어야 추수를 할 수 있는 거죠. 복은 지어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 많이 지으시고 항시 건강하시고 승승장구하십시오.
그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